1803년 봄, 한 농부가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세 신궁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의 손에는 나무로 만든 통행증 하나.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 평범한 농부가 에도에서 이세까지 왕복 1000km를 걸어서 여행하고 돌아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서민들이 어떻게 그런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에도 시대 일본이 만들어낸 놀라운 여행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면서 일본은 265년간의 평화시대로 접어듭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욕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고 싶다는 욕구였습니다. 하지만 에도 막부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반란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관소라는 검문소가 세워졌습니다. 그 수가 무려 53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하코네와 아라이 관소는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막부가 가장 경계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에도로 들어오는 철포와 에도에서 나가는 여자. 이것을 줄여서 이리대포 대혼나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들에 대한 검문은 특히 엄격했습니다. 다이묘의 아내와 자녀들이 인질로 에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 통행증에는 나이와 키는 물론 얼굴 생김새와 점의 위치까지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지문 인식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은 어떻게 여행을 했을까요? 핵심은 통행증이었습니다. 오우라이 테가타, 바로 에도 시대의 여권이었습니다.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사는 마을의 이장이나 절의 스님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신원을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통행증에는 여행자의 이름과 나이,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여행 목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인의 도장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남자와 여자의 통행증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남자들은 사실 통행증이 꼭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신문만 받으면 관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반드시 특별한 여성 통행증이 필요했습니다. 에도를 출발하는 여성은 막부 류수이의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통행증에는 놀라운 문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만약 여행 중에 사망하면 고향에 연락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장례를 치러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스테오라이라고 불렀습니다. 버려지는 통행증이라는 뜻입니다. 여행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막부는 한 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바로 이세 신궁 참배였습니다.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은 비교적 자유롭게 허가되었습니다. 특히 이세 신궁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세 참배라고 하면 거의 무조건 통행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왜 이세 신궁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신궁은 천안가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신 일본 최고의 성지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신도 함께 모셔져 있어 인구의 85%가 농민이었던 에도 시대에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통행증을 받으면 여행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에도에서 이세까지 왕복하려면 적어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의 숙박비와 식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기서 등장한 것이 고라는 시스템입니다. 골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상조회였습니다.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적립하다가 제비뽑기로 대표를 선정해 이세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세 참배 전용 고는 이세고라고 불렀습니다. 고 제도 덕분에 가난한 서민들도 일생에 한 번은 이세 참배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된 대표는 마을 전체의 기도를 담당하는 것이니 큰 영광이었습니다. 대신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반드시 이세의 부적을 가져와야 했고 여행 내내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비용이 들었을까요? 일반적인 서민의 경우 에도에서 이세까지 왕복에 약 4에서 5냥이 필요했습니다.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40만에서 50만엔 정도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쌀 1가마니가 1냥 정도였으니 쌀 4에서 5가마니 값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아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숙박시설을 잘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숙박시설은 크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것은 혼진이었습니다. 혼진은 다이묘나 귀족들이 묵는 곳으로 일반 서민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 유지의 저택을 제공받아 사용했는데 아주 넓고 격식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진 주인에게는 명예일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부담이었습니다. 집을 받는 비용이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 것은 하타고야였습니다. 하타고야는 현대의 비즈니스 호텔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녁과 아침 두 끼 식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때로는 도시락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식사는 기본적으로 1집 3채였습니다. 국 하나에 반찬 3가지였습니다. 하타고야의 숙박비는 대략 200에서 300문 정도였습니다. 현대 가치로 3,000에서 5,000엔 정도입니다. 홋카이도 53개 숙소에만 약 3,000개의 하타고야가 있었다고 하니 당시 여행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타고야도 종류가 나뉘었습니다.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되기도 했고 서비스에 따라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메시모리 온나라는 여성 접객원이 있는 메시모리 하타고는 유흥 기능도 겸했습니다. 물론 일반 하타고야인 히라 하타고도 많았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도 있었습니다. 키친 야도였습니다. 키친은 나무값이라는 뜻입니다. 키친 야도는 말 그대로 장작값만 내면 되는 초저가 숙박시설이었습니다. 키친 야도에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자가 직접 쌀을 가져와서 장작값을 내고 스스로 밥을 지어 먹어야 했습니다. 침구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옷가지를 깔고 덮고 자야 했습니다. 다다미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자는 상황이었습니다. 키친 야도의 숙박비는 겨우 30에서 50문 정도였습니다. 현대 가치로 900에서 1,500엔 정도입니다. 가난한 여행자, 순례자, 떠돌이 예능인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에도 시대 서민들은 이런 키친 야도를 활용해 여행 경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행 가이드북이었습니다. 에도 시대에도 가이드북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도축키라는 여행 가이드북이 대량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에도 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도축키는 1655년경에 나온 고지마 야헤의 것입니다. 에도에서 도카이도를 통해 교토까지 가는 경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숙소 간의 거리, 말과 짐꾼의 요금 등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도축키에는 명소와 특산품, 맛집 정보도 들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현대의 여행 가이드북과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이켄키라는 세밀한 지도책도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경치를 그림으로 그려 넣어 여행자들이 미리 구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여행 안내서는 료코 요진슈였습니다. 1810년경에 출판된 이 책에는 여행 중 주의사항이 무려 61가지나 적혀 있었습니다. 동행자는 5에서 6명으로 제한하라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으면 반드시 불화가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통행증은 소중히 보관하고 관소 앞 찻집에서 미리 꺼내 준비하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관소에서 당황해서 코푼 주머니를 뒤지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실용적인 안내서였습니다. 이런 가이드북의 등장은 에도 시대 여행 문화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출판업이 발달했고 문맹률이 낮아졌으며 무엇보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짐은 어떻게 꾸렸을까요? 에도 시대 여행자들의 짐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으니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고리라는 대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 가벼운 가방이나 보자기에 짐을 쌌습니다. 짐이 많을 때는 고리 2개를 손수건으로 묶어 어깨에 메고 앞뒤로 흔들리게 했습니다. 이것을 후리와케니 모츠라고 불렀습니다. 옷은 한 벌만 입고 다녔습니다. 속옷을 2에서 3벌 더 가져갔는데 빨래는 길가의 개울이나 연못에서 했습니다. 잘 짜서 기름종이에 싸서 말리면서 다녔습니다. 남자의 전형적인 여행 복장은 이랬습니다. 삿갓을 쓰고 데코와 교환을 착용했습니다. 데코는 손등을 보호하는 것이고 교환은 정강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에는 와라지라는 집신을 신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등에는 고리를 메었습니다. 여성의 복장도 비슷했습니다. 스게가사나 손수건을 머리에 둘렀고 데코와 교환을 착용했습니다. 기모노 자락을 걷어올리고 그 위에 큰 유카타를 입어 먼지를 막았습니다. 발에는 스나이 스케와라지라는 끈으로 묶는 집신을 신었습니다. 순례자들은 특별한 복장을 했습니다. 흰색 오이주루라는 소매 없는 흰옷을 입고 흰색 모모이키와 흰색 즈다부크로를 착용했습니다. 갓 안쪽에는 작은 방석 같은 가사하트를 대어 머리를 보호했습니다. 이런 흰옷 차림의 순례자들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흰옷 순례자를 보면 사람들은 기꺼이 도왔습니다. 세교라는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세교는 순례자에게 음식과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순례자를 돕는 것이 공덕이 된다는 불교적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교 문화는 에도 시대 여행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이세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길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주고 물을 주고 때로는 잠자리까지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오카게 마이리의 오카게가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걸렸을까요? 에도에서 이세까지는 약 500km입니다. 하루에 40km 정도 걸으면 약 2주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하루 30에서 35km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약 15에서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세에만 갔다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통행증을 받으면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세를 핑계로 전국 각지를 여행했습니다. 이세 참배 후 교토와 오사카를 거쳐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더 멀리 가는 사람은 시코쿠의 곤피라산이나 히로시마의 미야지마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규슈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세 후에 구마노 순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호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여행 기록 39편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세 참배에 후지산 등산을 세트로 하거나 간사이 지역 일주를 하거나 시코쿠까지 다녀오는 등 다양한 코스를 택했습니다. 여행 기간도 평균 2에서 3개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먼 여행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오시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시는 이세 신궁의 중하급 신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신직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여행사 직원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세 참배를 홍보했습니다. 각 마을의 담당 지역을 정하고 그곳 사람들과 단나 관계를 맺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달력과 부적을 나눠주고 헌금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세에 오면 자신의 집에 묵게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관광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오시의 서비스는 철저했습니다. 어떤 오시는 마스사카까지 도시락을 싸들고 마중을 나갔다고 합니다. 마스사카는 이세에서 직선거리로 2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세를 안내하고 자기 집에 재우고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오시의 집은 보통 크고 화려했습니다. 많은 여행자를 동시에 수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가구라 의식도 오시의 저택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세 신궁에서는 개인적인 가구라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시 시스템은 에도 시대 관광 산업의 백미였습니다. 전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객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오시들의 열정적인 홍보가 없었다면 이세 참배 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세에 도착한 여행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먼저 외공을 참배했습니다. 외공은 풍요의 신 도요우케 오미카미를 모신 곳입니다. 외공 참배 후에는 내공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후루이치였습니다. 후루이치는 외공과 내공 사이에 있던 거대한 유흥가였습니다. 이세 참배의 정진을 푸는 곳이라고 해서 쇼진 오토시라고 불렀습니다. 후루이치에는 유각과 찻집이 즐비했습니다. 이세 온도와 이세 가부키 같은 공연 예술도 발달했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여행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루이치에서 평생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공연을 보고 유각에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루이치의 대표적인 유각으로는 비제냐와 아브라야가 있었습니다. 비제냐는 오카게자에서 재현된 큰 유각입니다. 아브라야는 가부키 이세온도 고이노네타바의 무대가 된 곳입니다. 이곳들은 6층짜리 목조 건물이었는데 경사면을 이용해 지어졌습니다. 현재도 영업 중인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사키치 여관입니다. 에도 시대에는 가게츠로 아사키치라는 이름의 찻집이었습니다. 많은 게이세를 거느린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경사면에 지어진 6층 건물은 지금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공 참배를 마치면 아사마다케 공고쇼지에 갔습니다. 이세에 참배하고 아사마다케에 가지 않으면 절반만 한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사마다케는 내공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는 산입니다. 정상에는 거대한 소토바가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공양탑들이었습니다. 이세 참배의 마지막 코스는 후타미우라였습니다. 미소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몸을 씻어 정화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특히 메오토이와라는 부부 바위가 유명했습니다. 큰 바위와 작은 바위가 새끼줄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부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세 참배를 마친 사람들은 기념품을 샀습니다. 무엇을 샀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무게가 나가지 않는 기념품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농작물 씨앗, 화장품, 직물, 담배 케이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기념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세온도였습니다. 이세온도는 짐이 되지 않는 완벽한 기념품이었습니다. 노래를 외워서 돌아가면 되니까요. 이세와스 데 모스스와 이세데모스, 오아리 나고야와 시로데모스. 이세는 스로 유명하고 스는 이세로 유명하고 오아리 나고야는 성으로 유명하다는 내용입니다. 집에 돌아온 여행자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세의 부적을 나눠주고 여행담을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고위 대표로 간 사람들은 자세한 여행기를 남겨야 했습니다. 이 여행기들이 후대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세 참배 붐은 주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약 60년마다 한 번씩 오카게 마일이라는 대규모 참배 열풍이 불었습니다. 1650년 2세 신궁 생구가 부활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생구는 20년마다 신궁을 새로 짓는 의식입니다. 오카게 마일이 때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세로 향했습니다. 1830년에는 약 430만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인구를 3천만 명 정도로 추정하면 국민 7명 중 1명이 이세에 간 셈입니다. 오카게 마이리는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통행증 없이 떠나는 누케 마이리도 많았습니다. 하인이나 아이들이 허락도 없이 이세로 떠나는 것입니다. 집에 가출했다는 쪽지 하나 남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이나 부모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의 부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길가 사람들은 이들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밥을 주고 돈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오카게 마이리의 오카게는 바로 이런 은혜를 뜻했습니다. 신의 은혜이자 사람들의 은혜였습니다. 에도 시대 여행은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길에서 도둑을 만나거나 길을 잃거나 병에 걸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갑자기 이세로 떠나 길에서 아이를 낳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유괴되어 유녀로 팔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부는 여행자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통행증을 가진 여행자가 병에 걸리면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고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도록 명령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고향까지 마을에서 마을로 호송하는 무라오쿠리 제도도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의 여행 통제는 모순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세 참배를 허용하고 보호했습니다. 이 모수 속에서 에도 시대의 독특한 여행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거리가 정비되고 숙박시설이 발달하고 가이드북이 출판되고 여행 에이전트가 생기고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관광 산업의 모든 요소가 이미 에도 시대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여행을 지원하는 사회 문화였습니다. 세교 문화, 오시 시스템, 고 제도, 무라오쿠리 제도 등 사람들이 서로 돕는 시스템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여행을 공동체가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에도 시대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일생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가업을 물려받기 전에 떠나는 여행은 세상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접하고 견문을 넓혔습니다. 1802년 한 사무라이가 쓴 글이 있습니다. 여행은 사람을 만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행이 걷는 사람의 체력이나 근성만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길가 사람들의 성원과 협력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옛사람들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도 시대 여행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여행은 개인의 모험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였습니다. 그 중심에 신앙이 있었고 그 바탕에 상호 부조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가 끝나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1869년 관소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통행증도 사라졌습니다. 철도가 깔리면서 도보 여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타고야들은 문을 닫거나 역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에도 시대 여행 문화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의 여행 사랑, 온천 문화, 순례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코쿠 88개소 순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도는 코스입니다. 구마노 고도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일본 여행 산업도 에도 시대의 유산입니다. 친절한 서비스, 세심한 배려, 지역 특산품 개발, 관광 가이드 문화 등 모두 에도 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입니다. 료칸이라는 일본식 여관도 에도 시대 하타고야의 직계 후손입니다. 에도 시대 서민들의 여행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불편한 교통수단과 제한된 자유 속에서도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통행증이라는 불편한 제도조차 이세 참배라는 명목으로 우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고를 만들어 함께 모았습니다. 길이 힘들면 서로 도우며 갔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숙소가 비싸면 키친야도를 이용했습니다. 에도 시대 여행은 제약 속의 자유였습니다. 완벽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제도의 틈새를 찾아내고 공동체의 힘을 활용하고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행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계로 여행자를 도운 길가 사람들, 값싼 숙소를 제공한 키친야도 주인들, 전국을 돌며 고객을 모은 오시들, 여행기를 남긴 여행자들, 이들이 없었다면 에도 시대 여행 문화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1803년 봄, 통행증 하나 들고 고향을 떠난 그 농부는 무사히 이세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외공과 내공을 참배하고
후루이치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후타미우라에서 미소기를 하고 아사마다케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온도를 외우며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세의 부적을 나눠주고 여행담을 들려주는 그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을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대여행을 무사히 마친 것입니다. 에도 시대 서민들에게 여행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에도 시대 서민들의 여행 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